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전 오늘 시작부터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유정은 연쇄 살인마입니다. 이 말을 뱉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9년 3월 2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살인 혐의. 의붓하듯 승빈이가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사실. 2019년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살인, 사체 손괴, 은닉. 제주 조천읍에 있는 무인 키즈 펜션 전 남편 강씨 살인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 내용에 대해 7차 공판과 더불어서 공판 준비기일 바로 오늘입니다. 녹화 당일에 있던 이 이야기와 그리고 뒷이야기에서는 실제 공판장에서 있었던 좀 소름 돋는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제가 그렇게 고유정이 원하고 남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고유정의 말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함께 주의 깊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쟁점 첫 번째, 바로 여러분 지금 기사에서 보실 사건의 병합인데 이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에는 제주지법에서 7차 공판,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7차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11월 19일 화요일에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공판 전에 우리 그냥 각자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준비입니다. 해서 꼭 피고인인 고유정이 참석할 필요는 없고요. 남변, 검사 측, 그리고 판사님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죠. 그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사건 병합을 재판부가 결정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고유정한테 말렸다. 남 변호사한테 말렸구나. 어떤 거냐면 시간을 끌겠구나. 야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병합 결정을 재판부도 쉽게 한 게 아닙니다. 워낙에 이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고 남 변호사 측이 이걸 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판 진행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임기, 즉 자신들이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무조건 끝내겠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의지를 피력하셔서 12월에만 2일, 16일, 26일로 예정되어 총 3회를 진행하고 1월에도 2회에서 3회를 진행한 뒤 아무리 늦어도 1월 말 혹은 2월 초에 1심 선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남변 측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할 테지만 현재 재판부는 그럴 마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럼 잘 됐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참 남 변호사도 그리고 고유정도 정말 얄밉고 정말 싫습니다. 하나, 유족분들은 더 애가 타실 겁니다. 특히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사람의 관심도도 떨어지며 혹시나 무언가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그런 게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재판부에 있던 3명의 판사님들이 바뀌면 어떡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바뀌어도 똑같이 하겠지 라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 계셨던 판사님들은 정확하게 남 변호사의 표정, 얼굴, 말 그리고 고유정의 표정, 행동, 말 전부 다 봤습니다. 그걸 다 보신 분과 그걸 서면으로 글로만 보신 분은 분명 입장이 다르지요. 해서 원래는 당연히 절차에 계셨던 판사님들이 1심을 마무리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기도 2월 안에 반드시 1심이 선고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쟁점 첫 번째인 이 이야기는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재판 준비에 고의성이 존재합니다. 하나, 어젠데요.
11월 18일 월요일 7차 공판에서 원래 일정이 뭐였냐면 검찰 및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즉 고유정을 신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을 구형하고 결심 공판 진행 예정이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됐지요. 왜냐면 고유정 변호인이었던 남 변호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는 이유로 그냥 미룹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 청주에 있었던 의붓아들 사건하고 병합되는 줄 알고 양이 너무 방대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이미 6차에서도 서로 판사님이 여쭤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 얘기가 되고 그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자기 혼자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이상했습니다. 오늘 바로 11월 19일 공판 준비 기일이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증거인부, 양쪽의 증거를 듣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부동의하면 증인을 부르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남 변호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또 휴정됐다고 합니다. 혼난 거죠. 판사님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어제도, 그러니까 7차 공판이죠. 그것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오늘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떡하냐? 잠깐 휴정할 테니까 빨리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고의적입니다. 정말 영악합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죠. 시간 계속 끌어서 재판부가 바뀌길 바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 유족들의 속이 까맣게 타는 것도 모른 채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지요. 쟁점 두 번째, 바로 재판 준비의 고의성.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은 또 이럴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분명 2월 초까지 나와야 됩니다. 늦어도. 분명 남인국 변호사는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쟁점 세 번째, 이제 저희는 전남편 살인사건 관련인 7차 공판, 어제의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분노, 주의입니다. 검찰 측 신문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남 변호사는 준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이 1시간 40분가량 약 40차례의 질문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가 참 엄청납니다. 하나,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행 당일을 설명해달라. 근데 고유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전 남편이 성적으로 접촉을 했고 저는 그걸 미친 땡처럼 저항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싱크대에서 수박을 씻는 와중에 전 남편이 뒤에서 절 덮쳤습니다.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울먹입니다. 당연히 난리가 나죠. 재판장이 난리가 납니다. 방청객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님도 재판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걸 진술하고 있는 고유정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유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님하고 무서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시작 20분 만에 결국 휴정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시간 끌려고 했죠.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6차 공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7차 공판이 시간이 6차처럼 길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시부터 원래 있었던 재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2시부터 4시까지라는 2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0분 이후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검찰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나 당시의 느낌, 상황은 기억을 하는데 왜 살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못하는 것일까?
피해자에게 흉기를 몇 번 어디에 휘둘렀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고유정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기억 잘해 주십시오. 한 번 휘둘렀다. 어디냐? 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목과 어깨 부위 사이 쪽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범행 시간은 8시 반에서 9시 사이로 기억한다. 네, 여러분, 일단 이 내용에서 정말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상황, 대화, 느낌, 정황 이런 부분, 살인과 직접적이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근데 살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물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기억이 나더라도 그렇게 기억을 한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의 파편한가 봅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이미 국가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 현장에 총 14회, 최소입니다. 14회의 공격흔이 보입니다. 정지흔 때문이죠. 칼을 찔렀다가 빼낼 때 나오는 정지흔의 문제 때문에 14번으로 유추가 되고 있는데 고유정은 한 번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 13회는 고유정이 피해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고유정은 칼에 찔린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고유정은 공격을 한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죠? 자신의 아들에게 가서 물감놀이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시신 훼손을 한 겁니다. 시신 훼손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얼마만큼 찔렀다는 걸 못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유정은 옷을 벗겼고 벨트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끈도 풀렸던 게 다 트렁크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어디 다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이게 얘가 얘기하는 답변입니다. 겉으로 외상이 분명히 보였을 텐데 말이죠. 한 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한 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미스테리에 빠집니다. 13회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럼 13회는 고유정 말대로면 현 남편이 본인을 찔렀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인 거죠. 얜 정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쟁점에서 7차 공판에서 좀 놀랄만한 진술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였냐면 여태까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랍니다. 어떤 거였냐면 왜 살해하려고 했느냐, 왜 공격을 직접적으로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남편이 흉기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며 아들이 있는 놀이방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래서 찌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얘기를 했지라는 큰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본인은 기억에 남아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그 방 앞에 그런 혈액이 없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블랙박스 들으셨습니까? 그 놀이방 안에 있던 아이가 누구의 아이죠? 누가 보고 싶어 했던 아이죠? 고유정의 진술대로면 면접 교섭을 시간 다 못 채워서 나 아이랑 더 있고 싶어 라고 얘기하며 그 안에 들어왔던 게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분은 자신의 친아들을 앞에 두고도 삼촌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고유정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고유정은 이번에 한 이야기가 더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전의 고인의 모독은 약간 변태 성욕자다 이런 고인 모독을 했다가 이번에 고인 모독을 한 번 더 하죠. 친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걸 누가 믿어줄까요?
물론 심증이잖아. 아니요. 국과수의 혈흔을 분석해 보면 이것도 당연히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안에 나왔던 얘기 세 번째, 시신훼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요, 시신훼손과 관련된 거를 답변을 두 번 나누어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2시간밖에 없다고 했죠. 검찰이 1시간 40분을 40차례의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은 나머지 20분은 누가 한 거예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20분은 재판부가 했습니다. 이제 판사님이 직접 하신 거죠. 얘는 정말 나쁜 애입니다. 검찰은 무서워요. 저는 판사님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며 판사님한테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시신훼손에 대한 문제에서 검찰 측의 얘기를 할 때는 진술 거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손괴 이유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는데 변호인 의견 진술서를 보게 되면 사건 이후 원래 자수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현 남편에게 설명할 시간도 없어서 그래서 손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합니다. 고유정이 말이죠. 근데요, 나중에 재판부 판사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요.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검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시신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꼭 얘기를 해달라. 검사는 시신을 어디다 유기했다, 배에다 했다, 완도항에서 했다, 그리고 김포 아파트에서 손괴후했다. 근데 그 유기 장소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라고 검사 측은 얘기합니다. 왜냐면 아예 안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이라도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유기 장소를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고유정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대로 정확히 이야기를 했고 경찰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가 말한 장소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님들이 바보가 아니십니다. 검사님들이 여기서 유기장소에 대해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지도 않았고 아예 흔적조차 발견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숨겨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시신이 나왔을 때 혹은 시신과 관련된 훼손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돼버리면 자기에게 피해가 올 거라는 건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섯 번째, 고유정이 7차 공판에서 한 거짓말입니다.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정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사망하신 분의 혈흔에서 졸피된, 검출된 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도 이건 아시죠? 국가수 결과입니다.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피해자분이 졸피뎀을 어떻게 먹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본인이 직접 드셨다. 고유정의 파우치를 열어서 본인이 졸피뎀을 먹었다. 둘, 고유정이 먹였다. 근데 여러분, 고유정이 먹였다라고 하면 고유정이 살해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직접 먹었다라고 해도 말이 하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고유정은 계속 얘기하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성폭행을 하려는 사람이 졸피뎀을 먹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즉, 고유정의 진술은 어떤 경우를 놓고 봐도 다 거짓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반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둘, 다음. 여기가 좀 문제인데요. 고유정의 진술에 아주 끔찍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도 공격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죠. 자기의 상흔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6차 공판 때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긁힌 것들을 막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지요.
콕콕 찔렸다. 물론 치명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6차 공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검객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고유정의 진술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찔렀다, 뺏겼다, 뺏었다, 위협했다, 뺏겼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여러 차례 흉기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진술이 됩니다. 고유정의 말대로면 말이죠. 고유정이 그동안 얘기한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신 한 번, 나 한 번, 당신 한 번, 나 한 번, 뺏고 빼앗고 뺏고 빼앗고 뭐 이랬단 얘기거든요. 이걸 누가 믿을까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수박을 자르려다가 전 남편이 덮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 근데 수박은 꺼내진 적이 없습니다. 수박은 트렁크에서 깨진 상태로 발견됩니다. 분명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물건들이 다 더럽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수박은 트렁크 안에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던졌더니 먹지 못할 거라 버리려고 했는데 경황이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버렸는데 그건 경황이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경황이 없었다라는 말이 맞을지 그건 거짓말일지라는 생각이지요. 아니면 수박이 순간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7차 공판의 쟁점 내용 중 고유정이 한 거짓말들입니다. 이미 증거가 다 있고 확인된 상황이지만 한 번의 질문을 더 던졌을 때 이야기가 잘못 들어오는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이 낭패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됐던 거죠. 고유정이 울었던 이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공격한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대목인 겁니다. 자기는 이제 무언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 입장이니까 말입니다. 자기는 더 이상 거짓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게 바로 7차 전남편 살인사건의 7차 공판에 대한 쟁점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정말 정확한 증거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지요. 쟁점 네 번째, 바로 오늘 병합된 승빈이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의 기소 배경과 살해의 동기는 모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의 기소장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검찰의 공소는 살해의 배경 자체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면서 불행이 있었는데도 현 남편이 친아들, 그러니까 승빈이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서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죽였다라고 적혀있다. 이게 남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스피커 방송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저희가 그때 당시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이 범행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3월 1일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차에 넣어 마시게 했다. 왜냐하면 현 남편분 머리에서 검출됐으니 말이죠. 잠버릇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년 11월 4일부터 잠버릇 이야기를 고의적으로 했다. 이거 저희 스피커 방송 보시면 모든 자료들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남 변호사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 왜냐면 직접적인 범행 증거는 없다.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는데요? 라는 얘기죠. 그럼 승빈이는요? 남 변호사님, 그러면 승빈이는 누가 죽인 겁니까? 그 말씀 뱉으실 때 책임지고 뱉으신 거 맞으시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유족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승빈이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현 남편분입니까? 근데 현 남편분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수면 검사로 오른쪽으로 돌아 눕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허리, 즉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 소방관이셨죠. 사고가 있으셔서 허리 힘이 남들과 똑같지가 않으십니다. 무언가 사람을 짓눌러서 다리 누운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승빈이가 사망한 현장의 침대의 모습을 보면 다리 하나로 짓눌렀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누른 느낌입니다. 이거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 나왔으니 현 남편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승빈이는 누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그 말 정말 책임지실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남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 살해에 대해, 고유정은 전 남편에 대해 분노해서 죽였다고 하고, 의붓아들 승빈이 사망 사건은 현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죽였다고 한다. 정말 모순적이다. 전 남편에게 분노해 전 남편을 죽이고 현 남편에 분노하면 현 남편을 죽여야지 왜 승빈이를 죽이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계획범죄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고유정은 연쇄살인마입니다. 분노의 대상이 현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유정한테요? 고유정이 갖고 있는 원래 프레임을 좀 보시죠. 전 남편에게 분노를 띄웠던 건 자신의 친아들이 현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라는 거 본인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현 남편에 대한 분노가 나온 건 자신의 친아들을 친아들로 받아주지 않을까봐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전혀 모순적이지가 않습니다. 말장난치시는 거죠. 뭐냐면 이게 완전히 전후 사정이 없을 때 보면 그런 말은 되겠지만 우린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공소장에는 범행 동기를 쓰게 돼 있죠. 말 안 하잖아요. 고유정이 말을 안 하잖아요. 물어봐도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성폭행 문자 조작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유를 얘기를 해야죠. 즉, 남 변호사님이 어떤 논리의 모순에 빠진 거냐면 검찰 측이 주장하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측에 대한 주장을 신뢰하며 그걸 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소장을 믿으며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논리의 모순인 겁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뱉을 때는 말이죠. 이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승빈이 사건이 공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가 스피커라는 방송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 이전에도 승빈이 아버님, 즉 현 남편분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이 문제는 고유정의 살인이다라고 기소가 됐지요. 이제 그럼 우리는 현 남편분의 편이 되어야 될 차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남 변호사가 그동안 했던 행동을 보면 분명 인신공격 서스름 없이 할 겁니다. 고인모독까지 하는 집단인데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남편분의 과오, 현 남편분의 무언가 이상한 점들을 들춰내는 것, 그게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일까요? 이 사건은 승빈이가 3월 2일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 남편분의 과거, 현 남편분이 결혼을 몇 번 했다,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물타기를 하는 저 이상한 변호인단에게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두 가지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뒷이야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재판장, 공판장에 있던 일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죠. 월요일날. 검찰 신문이 있었을 때 고유정은 울고 침묵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덤덤하게 자신이 불리한 건 모른다라고 얘기하며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이게 검사님과의 대화 목록입니다. 근데요, 나머지 20분 동안 재판부와 얘기를 할 때, 판사님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상냥한 말투로 과도한 몸짓을 섞으며 웃으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게는 잘 보여야 되니까 말이죠. 이게 고유정의 패턴인 겁니다. 얘는 지 편을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언론도 아니다. 검사도 아니다. 거기 있는 방청객들도 아니다. 내 편은 없다. 판사님만은 나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고유정의 생각인 겁니다.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웃기십니까? 그리고 판사님이 정말 어떤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진짜로 정말 괘씸한 사람이죠. 더 얘기하면 저도 흥분할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뒷이야기는, 여러분, 고유정의 진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이닝룸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사체 훼손 및 손괴한 것으로 유추되는 화장실 위치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부엌 및 거실 쪽에 있었던 게 이쪽 위치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아이가 있었던 방입니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이는 이 방에 있었습니다. 고유정이 핸드폰을 하면서 모기 잡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건 바로 여기였죠. 그럼 고유정의 진술대로면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자, 당일입니다. 고유정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유정의 진술대로 이 모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지 한번 꾸려볼 건데요. 2019년 5월 25일 바로 그날은 고유정 입장에선 자신의 아들을 전 남편과 함께 만나줘야 되는 날입니다. 남부 쪽에 있는 곳에서 만났고, 그리고 전 남편이 뭐 같이 1시간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장을 보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유정은 자신의 신발과 그리고 아이의 신발을 치웁니다. 그리고 안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현장의 사진들을 몇 군데 찍어놨지요. 8시 10분에 찍은 사진, 카레 먹은 사진, 파우치의 사진, 이런 걸 찍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고유정의 진술대로 갑니다. 술도 먹지 않은, 그리고 그 파우치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발생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졸피뎀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졸피뎀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졸피뎀을 먹은 전 남편이 자신에게 와서 무언가 성행위를 하려고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자신은 수박을 자르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 수박.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 안 돼. 나 뭐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어. 생각 잘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맞은편에 있던 전 남편이 넌 다시는 아이를 못 갖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며 칼 끝으로 닭모이를 쪼듯이, 이거 다 진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는 겁니다. 콕콕콕콕콕콕 찌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공격으로 한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미 사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억이 없습니다. 다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훼손했는지, 어떻게 손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다다음 날 이 안에서 있었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날 펜션 퇴실하는 날 버렸습니다. 이 내부에 있었던 게 너무 끔찍하고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모텔에 묵은 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김장팩을 사고 시신을 나누어 담고 완도항 근처에다가 유기를 하고 배를 탄 뒤 배 안에서 또 바다에다 유기를 했습니다. 완도에 도착해서 김포 아파트로 갔습니다. 김포 아파트에서 손괴했는데 어떻게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성폭행 당할 뻔했거든요. 무서웠습니다. 현 남편에게도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청주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 남편과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제가 당했는데요. 이게 고유정이 그동안 얘기한 거의 진술의 종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유정은 핵심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핵심을 말한 적이 없고 부가적인 얘기, 감성팔이만 한 거죠. 그래서 재판이 길어지긴 했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안 했죠.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있던 얘기를 계속해봤자 본인한테 불리한 걸 남 변호사도 고유정도 알고 있으니 변호 스타일 자체를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거에 중심이 잡히면 자신들이 불리하니 다른 쪽으로 잡아가 보자. 남 변호사님, 고유정 혹시 검객입니까? 제가 저번에 6차 때 검객이라고 했죠. 어떻게 그 칼을 탁탁히 막으면서 피하면서 거의 다치지도 않고 상처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다크템플러나 닌자 같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갔다. 그걸 막으면서 칼을 빼앗고 찔렀다. 와, 정말 조용하고 그리고 정말 기습적으로, 그리고 13번, 최소입니다. 최소 13번의 공격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디서요? 어떤 식으로요? 13번은 미스테리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사라질 만큼의 기억인 건가요? 아니면 자기는 한 번 찔렀는데 이게 정말 빨라서 13번이었나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한 번이라고 느꼈지만 정말 검객의 피가 흘러서 13번이었나요? 연속으로? 근데 이동 동선이 나왔거든요. 다이닝룸 9번, 거실 부엌 최소 5번, 최소 14번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이동 동선인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매직입니다. 수박은 어떻게 그렇게 순간이동을 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박이 순간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수박은 사진이 찍힌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트렁크에만 있었거든요. 꺼낸 거 맞나요? 혹시 마법으로 꺼내셨다 마법으로 넣으셨나요? 그게 가능하시면 마법으로 버리시지 그랬습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그리고 졸피디는 어떻게 먹이신 겁니까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졸피디님이 왜 거기서 나왔는지. 그걸 우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검찰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모른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마법사이자 검객이자 정말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미스테리 컨텐츠에 나오셔야 될 분이에요. 정말 신기한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고유정의 입장대로 진술을 정리해보자, 고유정 편을 들어보자, 여러분 고유정 편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남 변호사는 이 말을 듣고도 고유정 편을 듣고 있다는 게 되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물론 변호사니까 고유정의 편을 드는 거, 변호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증거도 없이 고의모독하면 안 되죠.
그리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땐 정상적인 화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실수하셨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정말 그 말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거? 거듭될수록 자신의 거짓말에 늪에서 점점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아마 본인도 변호하는 거 힘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리 빼보려고 해도 답이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 남편 살해 왜 한 거죠? 성폭행 당할 뻔해서요. 성폭행 아니잖아요. 왜냐면 문자 조작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공소사실에다가 성폭행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검찰이 전 남편에 대한 분노다라고 썼지요. 왜냐면 이전부터 싫어했던 정황은 있으니까. 그랬더니 남 변호사는 그거 거짓말이다. 억지로 끼워 맞춘 거다. 성폭행도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고, 증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소장을 넣은 건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남 변호사의 머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증거가 없는 건 맞다고 하고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더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더러운 그 경험을 공유시켜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유정의 마음을 이해해보자고 했으니 말이죠. 진짜 기분이 더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송이니까 제가 했지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더러워서 말이죠. 더 이상 더러운 변호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이런 사건 컨텐츠 할 때 저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의 이제 책임감이라는 거 뭐 당연히 가지면서 이제 좀 이입을 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특히 이런 생각.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면 그 정황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말만 사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가해자의 말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혈흔부터 미세 증거까지 다 찾아서 매치를 시키며 그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모릅니다. 그냥 혈흔이 묻은 위치로만 봐서 그냥 이런 동선일 거다라고 유추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움직임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제 실제 공판에서 검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한 번 공격했다고 하는데 여러 번 공격한 걸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 국가수와 얘기가 다르다. 증거가 있음에도 말이죠. 자기 자꾸 한 번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유정도 얘기를 안 해요. 아까 제가 이제 고유정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해보면 봤잖아요. 얘기 안 나오, 그 내부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아예 그 내부의 내용이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고유정은 앞으로도 얘기를 안 하겠죠. 앞으로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 당연히 안 보겠지만 남 변호사님은 보시려나 모르겠다. 남 변호사님, 우리 6차 공판 때 고유정의 경찰 조사에서 시신 훼손할 때 어디 훼손했다고 그거 기록이 있던 거 아시죠?
저도 그 방송에서 얘기 안 했어요. 그거 뭐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근데 그거 기록이 있잖아요. 고유정이 직접 그렸잖아요. 어디를 훼손했다고. 그렇게 옷도 벗겼잖아요. 근데 자기가 찌른 걸 모른다고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 말이 맞는지. 정말 맨날 말씀하시는 대로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알려지지 않은 진실은 지금 검찰분들이 유추하고 있는 그게 진실 아닐까요? 네, 그리고 본인이 아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